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 감성상 국가의 돈,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실패하게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를 생각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의 이 괴리는 어떻게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연구 개발이라는 네. 그 나라 R&D라는 거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압권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면서 인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핵심 공급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핵심 공급망에서 과연 그 기술 인재들을 정말 잘 육성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원이다. 네. 우리나라 자원이 없어요.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인재가 중요하다, 뭐 교육이 중요하다, 네. 뭐 기술 개발 R&D가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항상 문제가 있대요. 뭐요? 모르겠어. 이게 뭐가 맨날 문제가 있대.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R&D를 꽤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 과학 기술이라는 영역도 어렵고 인재라는 부분도 어려울 때 이 얘기를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이름이 공학이야. 공학, 네, 그렇죠. 거기에 공학회 회장님만 하더라도 네, 기술로는 이제 대한민국 탑 아니겠는가? 그렇죠, 네. 그런데 공학보다 한 단계 위 뭐죠? 한림원. 공학 분야에 또 이제 진짜 그 석학들이 모여 있는 네. 공학 한림원에 공학 할리머네. 거기서도 회원만 해도 대단한데. 네네. 회장님. 자, 모셔보겠습니다. 한국공학한림원 윤의준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 그 제가 약간은 좀 재밌자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네. 공학 한림원이라는 조직 기관이 네. 우리나라 최고의 공학자들이 모여 있는 데는 맞는 거잖아요. 다 맞죠. 예. 작년에 그 30주년 행사를 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학할리먼은 정회원을 300으로 유지한다는 게 정관에 딱 박혀 있어요. 오, 국회의원처럼. 네, 그래갖고 그 중에 이제 또 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초창기에 우리나라 공학 결국 산업 발전을 하는데 기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학교 쪽이 반, 네. 산업계, 연구계가 반. 그렇게 해서 그 전통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중견기업, CEO, CTO 이런 분들이 다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우위를 떠나서 네. 대중적으로 좀 알만한 회원분들은 좀 어떤 분들이 좀 뭐 계실까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윤종영 부회장님 오, 이런 삼성. 분들.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 오, 네. 그다음에 최근에 막 뜨는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 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아, 멤버. 정회원이세요? 네. 박성현 대표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일반 회원입니다. 저희가 정회원 300을 유지를 하는데 이게 평균 진입 연령이 60.5세예요. 너무 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후보 관리 차원에서 일반 회원을 저희가 400명 정도 따로 관리를 하고 요 일반 회원들을 뽑고 이분들의 활동을 평가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렇구나. 구조예요. 오, 네. 승강제군요. 네. 그래서 작년에 박성현 대표가 이게 됐습니다. 일반 회원으로 들어오시고. 박성훈 대표는 저보다도 젊은데 네. 역시 대단한 인재들이 일단 네. 그 정회원 후보로 네, 네.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군요. 네, 그런 대단한 분들이 모여 있는 정회원의 회장님이 이제 오늘 윤희준 회장님이니까 네, 아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많이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거기에 네. 회장이신 윤희준 회장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소개도 잠깐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까? 지난 한 32년 동안 네. 학교에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앞에 28년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뭐 수많은 학생들을 길러냈고, 네.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제가 떠나기 전까지는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을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그 학교 서울대학교에 있으면서도 이제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부 일도 좀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당시 이제 산업부에 산업통상전략 R&D 전략기획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주력산업 MD로 전일제로 제가 3년 파견 나가서 근무해서 우리나라 소재 부품 산업하고 지금 흔히 말하는 그 자동차 조선 이 시스템 산업 네. 예. 그거를 한 20개 분야를 다루는 MD. 네. 그러니까 산업부가 그 당시 갖고 있는 그 R&D 자금이 한 3조 정도 됐는데 예. 어느 분야에다가 전략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 투자
관련된 일을 좀 했습니다. 저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R&D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R&D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뭐 R&D 자금이라 그러면 B컷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람에 대한 그렇죠. 투자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분야이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도 네. 학생들도 가르치셨고 네. 이거를 실제로 정부 정책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좀 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경험도 저희가 해봤고, 에너지 공대 예 그리고 이제 그 연구처장 말기쯤에 물론 이제 제가 연구처장 끝나기 전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내려가서 한 3년 한 8개월 정도 네.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는 데는 정말 평생 네. 업으로 해오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대학에 쭉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거는 이제 인재를 육성하는 데고, 그다음에 이제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죠. 네. 우리가 R&D 얘기를 하려면 약간은 그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네.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진짜 우리나라가 왜 의대공화국이 됐는지 네.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기술 강국을 위해서 인재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네. K문샷 프로젝트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네. 이 K문샷 프로젝트의 미션을 보니까 얼마 전에 허사비스 네. 인마인드 CEO 와가지고 뭐 할까 그랬더니 그때 우리 정부하고 같이 해서 그쪽에 문샷 프로젝트를 한국이랑 같이 해보자. 그리고서 저는 K 문샷 프로젝트라는 걸 봤어요. 와 내용 보니까 주제가 만병통치약. 뭐 표현이 이렇긴 하겠지만 이제 네네. 신약 개발 관련한 부분일 거고 네. 핵융합.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게 진짜 인공태양. 네. 네, 맞습니다. 뭐 이것만 되면 우리 왜 에너지 걱정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더 이상 에너지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조금 더 가까운 얘기로는 뭐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어찌 보면은 이걸 우리가 그거는 저기 구글에서 하라 그래. 구글이나 막 이렇게 미국에서 되거든요. 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프로젝트인데 일단 K문샷 프로젝트가 어떤 거고 거기서 네. 어떤 역할을 하셨었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네. 그 K문샷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문샷 프로젝트잖아요. 이게 네. 사실 스푸트닉 그 인공위성 네. 그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 유리 가가린이 네. 최초의 우주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이미 그 당시에는 핵무기가 있는 상태에서 소련의 ICBM 기술이 이제 미국까지 막 오는 이런 위협을 네. 느낀 상태에서 미국의 패권 경쟁에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해서 소련을 제압해야 되겠다. 이게 결국 문샷 프로젝트잖아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폴로 11호가 성공해서 달에 사람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미션을 완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비슷하게 이제 K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적인 문샷 프로젝트, 담대하고 도전적인 이런 과제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fast follower 전략을 써서 이미 남들이 해놓은 거를 효율적으로 빨리 도달하는 네. 답이 있는 문제를 풀어왔는데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진국에 이제 진입한 이상 우리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도전적인 과제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어떤 한국이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도전적인 과제를 하겠다라는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권 기자님 말씀하신 이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네. 이런 뭐 반응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상,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태도 자체가 달라졌단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프로젝트의 전체 과제를 기획하고 앞으로 그 프로그램을 끌고 나갈 PD라는 사람을 선발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사람 그래서 정하는 그래서 거. 이제 각 그 분야마다 후보들 인터뷰를 다 개인적으로 했고 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정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보실 때 우리가 이제 기술의 영역을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저희는 방송하는 사람들이라 네. 말 재밌는 사람을 좋아하긴 합니다. 네. 근데 진짜 기술자들이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기술자분들 중에도 말 잘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선발하실 때 좀 어떻게 저 사람이 뛰어난 과학자다
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일단 그 사람의 트랙 레코드를 보면 그 사람이 이 분야의 전문가인가 아닌가를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열심히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본인이 직접 연구하는 프로젝트 역할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1년에 1,000억 정도 되는 과제를 한 10년 정도 끌고 가는 이런 아주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어떤 우리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소규모 프로젝트를 또 그 안에서 기획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과제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그 과제를 잘할 사람을 뽑는 데도 관여할 것이고 나중에 이 사람이 정권을 갖고 과제 평가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행정적인 그런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여러 심사위원들이 이제 결국은 토론을 해서 이 사람이 이 과제에 제일 적절하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도 좀 있어야 된다는 당연하죠.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과학기술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팀워크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희 그 대전 연구단지 네. 자금 운용하신 연구개발재단 재단 네. 재단에 계시는 분하고 이사장님. 이사장님하고 네. 얘기했을 때 네.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교수님한테 제발 경영 좀 하지 말라고 이런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심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좀 딱 명확하게 보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력서를 보고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을 해보면 네.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런 대형 사업단 같은 거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질문을 하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뭐 금방 구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네. 텔레파시가 있더라고요. AI 기반 뇌 임플란트 상용화.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네. 뭐죠 이게? 저기 링크, 뉴럴링크. 뉴럴링크. 네. 네, 자, 네, 뉴럴링크 네. 관련한 그 연구자분을 모시고서 인터뷰를 하다가 이것저것 하고는 싶은데 뭐 R&D 네.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부분 연구밖에 할 수 없다. 그렇죠, 이 부분적으로 돼 있는 거를 좀 종합적으로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케이문샷 프로젝트의 과제들은 하나 하나가 달성만 되면은 정말 그 꿈의 기술에 가까운 네. 일들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맞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이게 질문이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면 잘 될까요?라고 이제 여쭤보고는 싶은데 네. 잘 될 것 같은 거는 그런 가슴 설렘이 없어요. 네.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지. 네, 맨날 맞습니다. 그 얘기 했었어. 뭔가 사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거 한번 연구해 보겠어. 야, 그거 뭐 되겠냐? 그럼 될 것 같으면 진작 했겠지. 그러네요. 안 될 것 같으니까 해본다는 건데 그 자꾸 물어보는 걸 싫어하긴 하는데 네네. 이번 케이문샷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성공에 대한 부담 네. 이런 것들은 좀 없었습니까? 아니요, 아까도 말씀 제가 잠깐 드렸지만 이게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패를 용납하는 과제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fast follower라고 해서 네. 기존에 이미 검증된 거를 우리가 빨리 도달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국가적 역량을 집중을 했다고 치면 이미 그런 전략을 우리가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미 우리가 선진국에 올라온 이상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일을 해보자. 네. 근데 선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답은 없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스스로 찾고 그걸 해결하는데 당연히 실패는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실패를 했다고 만약에 추궁을 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 못하는 거죠.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되게 궁금증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갈 길은 네.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 감성상 국가의 돈,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실패하게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를 생각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의 이 괴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연구 개발이라는 네. 그 말한 R&D라는 거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연구 개발이라는 거가 항상 우리가 예상한 대로 100% 성공합니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연구를 해서 실험을 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네. 안 되는 케이스를 확인한 성공한 실험이다. 네네.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그러면서 점점
되는 거를 찾아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네. 안 됐다고 이걸 블레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좀 말씀 주셨을 때 제가 얼마 전에 배터리 역사 공부하다가 그 에디슨이 배터리를 그렇게 연구를 했대요. 오. 근데 결국은 실패했는데 네. 그 리튬 배터리는 그 뒤 이후에 나왔으니까 거기서 나는 1000가지, 10,000가지였나? 네. 뭐 10,000가지 양극재 후보가 되면 안 되는 물질을 발견했다. 맞아요. 아, 진짜. 그거구나. 네네. 네, 그거 빼놓고 생각하면 된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결국은 네.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땡땡이죠. 네. 이 사람이 땡땡이 치다 실패한 건지 그렇죠. 아니면 네. 제대로 해보려 그래서 진짜 실패 사례를 발견하게 된 일종의 성공적인 실험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좀 신뢰가 부족하다 보니까 야 저거 그냥 돈만 받아간 거 아니야?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네. 또 이제 그 공공자금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네. 만약 민간 자금이었으면 뭐 실패해도 지 돈 가지고 가다 실패한 거니까 뭐라 안 하겠는데 나라 돈 받아서 하면서 저래도 돼? 라고 그렇죠. 할 건데 그거를 구분할 수가 있나요? 전문가들이 보면 최선을 다했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다른 결과가 나왔다든지 그리고 원래 우리가 또 연구 제안서를 쓸 때 앞으로 이러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내가 연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연구라는 건 하다 보면 갑자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방향이 틀어질 때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프로포절 쓴 상태에서 목표 달성만 보고 우리가 성공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연구 자체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과들을 냈는지를 우리가 전문가들이 보면 네. 농땡이를 핀 건지 연구비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한 건지 열심히 했지만 처음에 예상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건지 그건 보면 압니다. 연구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지만 연구를 그 프로그램 관리하는 평가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우리가 반드시 이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 정도의 국격은 올라왔다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정부 과제 중에 정부 과제의 중요성이라는 걸 우리는 원래 좀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산업 정책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 게 없다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국가 주도의 R&D가 필요하다라는 걸 제일 여실하게 보여준 거는 저는 중국의 제조 2025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딱 5년 계획 세워가지고 네. 했는데 와 진짜 네. 이거를 시장을 장악하는 영역까지 가네. 네. 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 미국에서도 그동안 한동안 안 하고 있었던 정부 주도의 그 제네시스 미션을 좀 시행을 좀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K 문샷도 이 제네시스 미션하고 좀 이렇게 결을 같이 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네시스 미션에는 어떤 과제들이 좀 있어요? 제네시스 미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4가지 정도 과제가 있는데 그 요새 뭐 AI니 뭐냐고 모든 게 에너지 이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에너지 이슈가 이제 국가 안보랑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많이 후회하는 거가 미국 내 제조업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첨단 제조업을 어떻게 미국 내에 구축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 첨단 물자 같은 거, 전략 물자, 네. 그래서 히토류 같은 거, 네. 그런 거 굉장히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중요한 건데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종류의 어떤 큰 문제들, 결국은 미국의 패권 경쟁에 필요한 핵심 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거를 미국은 전략을 잘하고 있는 AI와 결합시켜서 네. 압도적으로 경쟁 우위를 갖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K 문샷의 주제를 선정하거나 네. 그 컨셉은 좀 어떤 우리도 컨셉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까 말한 12가지의 K문샷 과제가 그냥 개별 과제로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과제 안에 AI를 활용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연구 성과를 굉장히 빨리 얻자. 네. 왜냐하면 이게 시간 싸움이지 않습니까? 모든 거가. 그런데 이제 모든 사업단마다 다 AI 전문가를 다 고용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거는 사실은 쉽진 않으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잘 쐈어요. 그 국가 AI 전략 연구 센터라는 거랑 지금 이제 구축 중에 있는데 네.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AI 관련된 계산 자원 같은 것도 확보하고 네. 전문가도 해서 이렇게 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것들을 도와주는 네. 그런 형태의 전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은 국가 R&D, 그 R&D가 잘 되고 인재가 육성될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결국 진행을 하게 될 건데 네. 그러면은 이게 왜 그동안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지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회장님이 보시기에 그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어떤 뭐 문제점이랄까 한계랄까 그런 게 어떤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연구비가 꽤 되지 않습니까? 뭐 전체 국가 총 생산에 비해서 연구비 비중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네. 또 의외로 연구 성과를 따져봤을 때 성공률이 너무 높아요. 90몇 % 성공하고 있다는 네. 거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순을 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라는 거는 항상 하다 보면 실패를 많이 하는 네.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실패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 프로포절을 했는데 성과가 예상대로 안 나왔어. 그럼 이 실패로 평가를 해서 그다음 자기가 프로포절 쓰고 연구비를 확보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니까 네. 이게 이제 그런 룰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네. 사람들이 또 얼마나 영리합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제 성공이 좀 확률이 굉장히 높은 네, 네. 이런 과제들을 제안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미리 연구 어느 정도 결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달성하겠다라고 하고 프로포절 쓰고 그러면 뭐 거의 성공 이미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고 또 그 동안에 또 그 연구비 갖고 또 선행 연구하고 과제 제안하고 이런 아주 나쁜 네. 행태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대학이나 뭐 기업이나 뭐 이런 분들이 국가 과제를 할 때 도전적인 과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완을 했어요? 그럼 그래서 이제 이 K문샷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PD가 평가할 때 정권을 갖고 하는 거로 지금 우리가 문화를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네. 있는데 이 문화가 뭐 한꺼번에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한정된 리소스 갖고 R&D를 했을 때 진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그게 뒤에 뭐 네. 기술 이전이 되든 뭐 창업이 되든 국부 창출에 도움이 되려 그러면 진짜 뭔가 진짜 가치 있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려 그러면 도전적인 거 해야지 가치가 있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맨날 고만고만한 과제 결과만 나오면 그거 갖고 무슨 뭐 가치 창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한 이 상태니까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프랙티스를 우리도 해야 되겠다. 우리도 진짜 도전적인 거 해보자. 실패 용인할게. 혹시 그 작년 11월달에 그 국립과학관에서 대통령 모시고 국민 보고 대회 한 거 기억나세요? 예, 기억납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과학기술자한테 실패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딱 그렇게 선언하셨답니다. 문화가 또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시간을 지연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PD는 네. 실패하세요. 저희가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만 가지의 안 되는 재료를 찾으셨으니까 성공이십니다. 이 PD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자, 예를 들어 교수님과 교수님의 그 연구팀이 네. 맞아? 진짜 우리 진짜 도전적으로 해도 돼? 이런 문화 바뀌는 시간도 꽤 걸리겠죠? 걸리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대학도 사실 문제인데 네. 대학의 교수 평가를 할 때 대학이라는 데는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데니까 교육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하고 네. 연구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봉사라는 것도 평가를 합니다. 그 봉사 안에 뭐 산학협력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교육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학생 점수? 그러니까 이제 취업률? 취업률? 그러네. 강의 평가 네네. 결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책임 시수, 네. 뭐 한 학기에 몇 과목 한 거 이런 걸 하니까 그게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연구 논문을 갖고 우리가 카운트를 해요. 네.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그냥 대충 논문만 그러다 많이 보니까 쓰면 되겠어. 논문도 사이언스 논문 아주 한 3, 4년 걸려 갖고 아주 하나 대작을 쓰는 거 대신에 이거를 뭐 잘게 나눠 갖고 막 10편씩 내고 막 그런다고. 네. 실제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평가라는 거 이게 우리 이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논문을 적게 쓰더라도 진짜 의미 있는 연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평가해 줄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은 이 서로 못 믿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숫자로 카운트하자. 네, 네. 양적인 평가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회장님 보시면 네. 오랜 동안 사람을 보고 논문을 보고 기술을 보셨으면 네. 그게 저기 있어요. 저도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은 네. 전문가분들이 아셔요. 네. 그러니까 뭘 잘하는 거고 뭘 못하는 거고 서로 다 알아. 네. 네. 근데 그거를 막상 평가를 할 때 보면은 평가 기준을 잡기가 되게 애매해. 그러니까 논문 양으로 막 얘기하고 그러면 논문 양으로 잡으면은 논문 쪼개기 논문으로 많이 할 것도 알아. 네. 근데도 그렇게 해. 그렇다고 해서 그럼 두루뭉술하게 하게 되면은 또 여기서 꼼수가 나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 아시잖아요. 누가 아니, 열심히 그러니까, 했었는지, 누가 실력이 있는지. 실제로 외국 대학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외국 대학은 우리가 말하는 탑 대학들은 뭐 당신이 쓴 논문 뭐 제일 좋은 거 몇 개만 내. 네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승진할 때 네. 이럴 때 이 분야에 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전문가야. 그런 사람들한테 학교에서 평가서를 보내요. 그러면 아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세계적으로 뭐 이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이고 네? 강력하게 이 사람 저 테녀 주라.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은 절대 테녀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와요 평가가.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질적인 평가를 하는 문화가 이미 정착을 했는데 우리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서로 막 설왕설래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아 골치 아파 그냥 정량적으로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공학도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네. A라는 분야 있고 B라는 분야 있고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폴리머 분야 있고 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느 분야가 논문 쓰기 좋아 분야마다 논문 뭐 많이 나오는 분야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양으로 따지는 건 맞아. 하여튼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도 이제 질적인 평가로 할 타이밍이 됐다. 제가 또 이게 삐딱한 한국 사람 입장에서 뭐 친하다고 좀 좋게 주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성 평가를 하게 되면.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자도 또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요? 평가자가 그런 정실에 휘둘려 갖고 아주 네네. 사실이 아닌데 아주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저 사람은 평가 아주 엉터리라는 사람이야. 네. 찍히죠. 그러니까 레퓨테이션이죠. 그러면 내가 그럼요. 추천한 사람이 네. 너무 못해. 네. 네. 그러면 나에게 데미지가 있다라는 게 결국 신뢰사의 기본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보세요. 한번 5명의 석학한테 이 교수의 승진에 대한 서류를 네 사람은 다 아니라 그러는데 네. 한 사람이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서를 보낸다고 보세요. 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